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연도 많이 하시고 정말 유명한 분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인데요. 별 말씀을.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부의 뇌과학 저자 양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공부에도 관심이 많고 뇌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네. 제가 한 2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 리더십이나 소통이나 조직 문화나 뭐 이런 쪽 사람과 관련된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사람의 사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고하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는데 따지고 보면 사람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는 뇌가 관련이 돼 있잖아요. 뭐 심리학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뇌와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한 11년, 2014년부터 이제 뇌과학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인간의 사고나 행동에 대해서 심리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왜 이럴까 하는 일상생활에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이 꽤 많았고요. 그 내용 중에 이제 학습과 관련된 것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저도 돌아보면 어릴 때 좀 공부를 요령 없이 네. 막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보다 좀 공부를 효율적으로 조금 더 힘을 덜 들이고 요령 있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어떤 그 방법을 가르쳐 주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쉬울 수 있겠다 해가지고 쓰게 된 겁니다. 저도 학부모이기도 하고 또 네.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엄마들이 이제 IQ 검사를 해보면 네. 머리가 좋아요 그러는데 성적은 안 좋고, 네네네. 어떤 아이들은 머리는 평범한데 또 성적이 괜찮고, 그래서 머리랑 공부랑 네. 저도 늘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네.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네.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머리라고 네. 하죠. 네네. 공부머리가 좋은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우리 뭐 일머리나 이렇게 어떤 돈 잘 네, 버는 네, 돈머리 이런 게 다 네.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공부도 공부머리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IQ가 높으면 공부 잘할 것이다. 네. 사실 그렇게 좀 알려져 있어요. 근데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 연관성이 한 맥시멈 25%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IQ가 높은 애들이 커서 공부 잘하는 확률이 맥시멈 25%. 대신에 그보다 더 이제 연관성이 높은 게 한 95%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는 게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작업 기억이라는 게, 우리 뇌 안에 보이지 않는 작업대 같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문제 해결 방법을 떠올리고, 문제 해결 정보를 끄집어내서 장기 기억에서 끄집어내거나,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결과값을 저장하거나 해서 최종적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답을 도출해내는 그런 보이지 않는 작업대라고 보시면 돼요. 두뇌에 굉장히 많은 부위가 관여가 돼 있는데 이 작업 기억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공부를 잘한다는 거지. 이 성능이 좋을수록. 그래서 IQ가 높다고 해도 IQ가 높고 이제 작업 기억도 높으면 공부를 잘하는 거고요. IQ가 높은데 작업 기억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으면 역량이 좀 떨어지면 생각보다 공부를 못하는 거죠. 얘는 IQ는 높은데 이제 그 공부를 못하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머리 믿고 노력을 안 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애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또 IQ는 낮은데 작업 기억 능력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 머리는 안 좋은데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했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둘 다 나쁘면은
뭐 성적이 좀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실제 IQ 가지고 이제 공부머리라고 얘기를 하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좀 억울한 상황들, 잘못 이해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아이들을 보면 네. 이 아이가 IQ가 높다, 작업 기억이 좋다, 네. 이렇게 좀 어떤 평가를 통해서 구분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작업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얘가 뛰어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IQ도 그렇죠. 그래서, IQ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네. 작업 기억은 이제 몇 가지 간단한 예를 가지고, 상대적인 수준을 좀 점검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얘가 IQ가 높은데, 작업 기억 역량도 뛰어난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커서 공부 잘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10살짜리 애들이 있다. 그러면, 10살짜리 애들한테 동일하게 해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카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를 랜덤하게 뭐 7장에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보여주고, 이 숫자를 거꾸로 한번 외워봐. 그러면, 이 작업 기억이 뛰어난 애들은 그런 걸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7개의 숫자를 거꾸로 외워봐. 아니면 이 숫자를 모두 더해봐. 아니면 뭐 가운데 3개 숫자만 더해봐. 아니면 4개 숫자만 더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종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의 상대적인 구분은 가능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얘가 뛰어나다, 얘는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요. 또래 수준보다 또래의 어떤 평균값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평균보다 좀 낮다, 아니면 좀 처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렸을 때 보드게임도 많이 하고 손으로 네. 하는 뭐 IM 그라운드, 그 다음에 뭐 할머니가 시장에 가셨는데 기억을 쭉쭉쭉 해야 되는 게임, 놀이 참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책에서 보니까 스트룹 테스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이랑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렇게 작업 기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상에서 활용하면은 좀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럼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각종 놀이, 이런 것들이 계속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여러 부위가 관여가 되어 있어요. 좀 뇌에 대한 얘기를 드려도 될까요? 네, 너무 좋아요. 이 앞쪽에 보면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고요. 여기는 어떤 이성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어떤, 계획의, 수립,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어떤 예측하는, 그러니까 의사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의 통제, 이런 역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 위쪽에 보면 이제 시공간 감각을 담당하는 두정엽이라고 있어요. 이 부위가 이제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이제 수학이나 과학 같은 어떤 이해력이나 논리력을 필요하는 과목이 좀 우수한 그런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브로카라고 하는 언어 중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장으로 된 걸 읽고 이해한다거나 말을 듣고 이해한다거나 이런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단기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들이 다 작업 기억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앞사람이 한 단어를 계속 이어서 한다라고 하면 그걸 계속 기억 창고에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해마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언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8박자에서 7박자만 해야 된다 그러면 한 박자를 쉬어야 되는데 이건
공간 감각 같은 게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두정엽을 활성시키는 거고, 그래서 어떤 놀이든지 이제 그 두뇌를 활성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쓴 책에 보면 이제 스트롭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단어를 주고, 예를 들면 검정이라는 단어를 검정이 아닌 파란색으로 쓰고, 그 단어를 제시했을 때 이제 단어의 색깔을 맞추는 거죠. 네. 그런 훈련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두뇌 전환을 빠르게, 작업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지만, N백이라는 게 있어요. N백이요? 예, 알파벳 N, 그 다음에 거꾸로 가다 하는 100. 합쳐서 N백인데, 네. 예를 들면 N이 3이라고 하면, 3백이라고 하면 숫자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면 세 번째 앞에 나온 숫자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5783 하면 2578 네 번째 나온 8이 세 번째 앞에 나온 숫자하고 같으냐 다르냐를 판단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걸 하려면 머릿속에 이 숫자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이게 숫자가 길어지면 숫자를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죠? 우리가 긴 숫자 외우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붙잡아 두기 어려운 숫자를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또 그 세 번째 앞에 가서 이 숫자가 앞에 나온 숫자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반복하면 주정엽, 전두엽 이런 쪽 영역이 고르게 다 활성화될 수 있고요. 유동성 지능이 실제로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300까지는 그래도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400, 500이 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다섯 번째 앞에 나온 숫자를 맞춰보라고 하면 한 두세 번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한 열 몇 개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다섯 번째 앞에 숫자를 기억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두뇌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실 때는 좀 하루에 30분 이상? 조금 기네요. 네, 소위 말하는 빡세게. 하려면 예. 조금 집중해서. 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좀 30분 정도라도. 매일 가급적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 효율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이게 노화가 좀 뇌세포가 되니까요. 많이 죽으니까 신경회로의 연결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매 10년마다 2%씩 뇌세포가 감소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근감소랑 비슷하네요. 예? 근감소, 근력 감소.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한 20대 초반의 친구들에 비해서 한 10% 없는 거예요. 뇌세포가. 그러면 이제 뇌세포가 없다는 건 그만큼 신경회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신경회 세포가 있어야 신경회로가 연결이 될 텐데 얘가 비어버리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기억했던 걸 떠올리는 건 기억할 때 연결됐던 신경세포가 다시 연결되는 건데 얘가 죽어버리면 이게 안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좀 깜빡깜빡 생각이 안 나는구나. 깜빡깜빡 할 때도 있고요. 뭐, 그 설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떠오르긴 하는데 언어 중추에서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 있다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얘기하다가 이 단어 뭐였더라? 나중에 생각은 나요. 그러니까 뇌세포가 죽은 건 아닌데 이 연결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치가 적은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도 계속 하면 좀 뇌 노화나 운동처럼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이탈리아에 그 아주 나이 많은 수녀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80, 90 뭐 이렇게 나이 많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뇌를 해부해 보니까 치매 사기였다는 거예요. 어디서 기사 보고. 완전히 치매로 뒤덮여져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치매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셨던 게 뭐냐면 뇌를 쓰는 활동, 인지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거예요. 어떤 뭐 논문 같은 걸 쓴다든가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많지만 두뇌를 열심히 쓰게 되면 그 치매도 극복할 수 있다. 문해력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의미 단어 읽기라는 구체적인 답을 딱 주셔가지고 제가 속이 좀 시원했거든요. 보통은 문해력 향상을 하면 좋습니다 하는데 그럼 책만 읽으면 되나? 그냥 다 누구나 책 읽는데 왜 또 편차가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어요. 작업 기억을 올릴 수 있는 훈련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필사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책의 내용을 그대로 노트에 옮겨 적는 겁니다. 근데 옮겨 적을 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가 틀려버리면 자기가 알고 있는 내가 봤다고 생각하는 걸 옮겨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책하고 달라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적는 거하고 그대로 보고 옮겨 적는 거하고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필사를 하라고 그러면 내 기억의 범위에 담아둘 수 있는 만큼만 잘라서 옮겨 적어요. 2단어, 3단어 이래서 한 구절이 굉장히 짧은데 근데 이 필사 훈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기억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보고 적는 게 아니고 가급적 길게 보고 적는 거예요. 길게 보고 그거를 외우고 그래서 실수 없이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옮겨 적는 건데 여기에서 길다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 구절 하나로 문장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글을 읽으면 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언어 중추를 거쳐서 전두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 처리가 자주 일어납니다. 근데 너무 단어 단위 아니면 의미 없는 구절 단위로 이렇게 읽게 되면 머리 안에서 정보 처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러면 언어 중추에서 이게 어떤 의미이지? 라고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긴 문장이어도 하나의 그 문장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이면 그 문장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는 단 한 번의 정보 처리만 일어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를 가진 그 단위로 끊어서 읽다 보면 문장을 한 번만 읽고도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의 뜻을. 그래서 요즘에 수능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떤 이 커다란 시험 한쪽 면이 다 지문이에요. 맞아요.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 긴 문장을 읽고 답을 하는데 이 짧게 의미 없는 구절로 잘라서 읽는데 익숙해져 있는 애들은 그렇게 길게 돼 있는 문장을 읽기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줄 읽고 포기하는 애들도 많고요. 근데 또 긴 문장을 이렇게 읽는데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는데 익숙해져 있는 애들은 그 긴 지문을 읽고 한 번 읽고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읽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 수능이라는 큰 시험에서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할 수 있다는 건 남들보다 굉장히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거죠.
공부 잘하는 그 시험을 잘 보려면 그 긴 지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네. 긴 지문을 이해하려면은 문해력이 좋아야 되고, 그 그렇죠. 문해력의 방법 중에는 독서도 있고, 네. 필사도 있고, 의미 단위로 좀 길게 읽어 나가고 이해하는 네. 훈련. 네. 요거까지 좀 필요하다. 네. 독서나 뭐 필사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독서도 그래요. 왜 책을 많이 읽는 애들 중에서 왜 문해력이 떨어지지? 그거는 책을 잘못 읽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독서를 어떻게 잘못 읽으면. 그러니까 네. 독서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적어도 자기하고 같은 또래 수준이거나 그보다 위의 수준의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좀 어려운 걸 읽어야 돼요. 자기 수준보다 높은 거 그런 걸 읽어야 되고요. 또 무조건 읽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읽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엄마들이 애한테 그냥 책 읽어 이렇게 맡기고 놔두면 안 되고요. 그 책을 읽고 이해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럼 왜? 질의응답으로. 그렇죠. 네. 애가 혼자 읽고서 자기는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냥 나는 읽었으니까 이 책을 이해했어. 이렇게 하면 두뇌 발달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아,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애가 계속 그런 걸 사고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글을 쓴 사람이 의도한 바를 파악하는 게, 정확히 파악하는 게 문해력인데,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건 문해력이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글을 읽고도 어떤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게, 만약에 다수의 생각과 내가 다르면 나는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안 되면 맞아요. 아이들이 크면서 싫어해요. 엄마랑 계속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짜리 사춘기에 있는 애들 데려다가 또 책 읽은 거 한번 같이 토론해보자 라고 하면 안 하죠. 네. 너무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뇌 발달, 작업 기억을 발달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머리 큰 애 데려다가 어느 날 하자라고 하면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반항할 가능성이 높아요. 엄마가 책 읽기가 싫어서 엄마는 전혀 안 읽어서 대화가 안 되고 애만 읽어라. 이런 경우에는 좀 네. 뭐 한계가 있겠네요. 예, 조금 좀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죠. 방임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할 수 없다면 엄마나 뭐 아빠가 할 수 없다면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독서 지도 뭐 그런 학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보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기본적인 행동 원리는 이거예요. 보상과 강화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서 보상이 주어지면 보상은 이제 어떤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쾌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뭐 책을 읽었는데 엄마가 옆에서 칭찬을 해줬어. 그러면 이제 칭찬받으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보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애는 한번 보상받고 기분이 좋아지면 자기가 그걸 찾아서 해요. 시키지도 않아도. 그러면 그게 반복이 되면 그게 강화예요. 그래서 보상받고 강화되는 행동을 찾아서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그래요. 그죠? 그렇죠. 어떤 의무적 칭찬받고 보상받으면 또 하고 싶고 발달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면 다 그래요. 근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건 회피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보상일까요? 뭐 아니면 회피가 더 클까요? 공부를 해서 보상을 얻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결과값이 그렇게 금방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도 많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부하는 거 싫어요. 회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애를 억지로 붙잡아 두고 아침부터 뭐 밤 10시까지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난 공부가 너무 싫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공부하고 담 쌓고 지내게 되고, 이제 부모님들은 그걸 잘못 해석을 하시는 거죠. 제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뭐 꾀를 부린다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기본적인 행동 원리를 모르니까 제 참 말도 너무 안 듣는다 뭐 누구 그렇게 닮아서. 생각하고 좀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A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제 그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네, 많아요. 그죠? 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많이 네. 떨어지고요. 네, 네. 이걸 1차 변동 구간이라고 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2차 변동 구간인데, 네. 여기에서 성적 떨어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또 같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애들도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이 머릿속의 작업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줘야죠. 머리가 크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 작업대도 달라져야 돼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는 다루는 어떤 문제라든가 문제의 난이도,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 작업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워요. 어렵지 않은데 얘가 중학교만 올라가도 갑자기 어려워져요. 네. 그러니까 문제도 어려워지고요. 과목도 많아지고 과목이 많아지는 건 정보가 많아지는 거고요.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숙제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그죠? 나중에 시간 가면 애는 놀고 있고 엄마 혼자 숙제하고 있고 그런 일 많아요. 근데 중학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엄마가 이제 중학교 가면 봐주지도 못해요. 어려워서. 네. 근데 이게 초등학생의 작업대를 갖고 있으면 중학생의 문제나 정보나 이걸 받아들여서 처리를 못하는 거야. 네. 그죠? 오버플로우가 네. 나버리고 그러네요, 정말.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 더 작업대가 커져가지고 그 어려워진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많은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연령대의 두뇌 발달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학습을 충실히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과정은 다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 책에서 제시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더 통하고 독서 같은 거 하고 필사 같은 거 하고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두뇌 발달이 유리해질 수 있다,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중학교 들어가서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는 머리는 좋은데 자기 머리 믿고 공부를 안 해, 노력을 맞아요. 안 해. 네, 그런 말 게을러서 많이 그래. 들어요. 막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근데 애는 그 달라진 난이도, 달라진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공부를 잘하니까 굳이 자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두뇌를 훈련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들보다 이렇게 두뇌 발달이 좀 늦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적 하락이 생길 수도 있다. 메타인지라는 말을 요즘 네. 참 많이 해요. 메타인지가 공부에 뭐 핵심이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메타인지의 핵심이 뭔가요? 아니면 또 이 활용이라든가 부모가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가, 메타인지를 뭘 메타인지라고 하나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싸움을 네. 해야 되잖아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무기, 전술, 네. 군사, 예. 네. 뭐 무기나 군사가 갖춰져 있다고 하면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략이에요. 네. 그죠? 공부를 잘하려면 마찬가지죠. 공부도 어떤 대상이 있죠. 예를 들면 수능이라고 하면 수능은 공략해야 될 어떤 적군 같은 거야. 그러면 수능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엄마들 수능 분석 열심히 합니다. 네. 예. 근데 정작 시기는 안 돼 있는 거야.
수능은 열심히 분석을 하는데, 자기에 대한 분석, 애들 입장에선 자기에 대한 분석, 엄마 입장에선 자기 애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어요. 적은 아는데 나를 모르니까 전략이라는 건 반드시 나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으니까 전략 자체를 못 세우는 거야. 공부 전략이 없는 거죠.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의 실력을 정확히 알아요. 빈틈없이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공부 실력을 정확히 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실력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 전략을 세운다는 거야.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공부에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메타인지는 인지를 인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타가 뭔가를 초월한다라는 뜻이고 커그니션이거든요. 그래서 메타 커그니션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걸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공부 실력을 나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이게 메타인지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아는 게 성찰이죠. 그래서 성찰을 하면 그러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게 대응이에요. 성찰과 대응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메타인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뛰어날수록 자기의 공부 전략을 확실하게 수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메타인지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하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가지고 내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야 그러면 얘는 내가 자꾸 틀리네. 자꾸 틀리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메타인지가 약해서 그러거든요. 자꾸 틀리네. 그러면 나는 이걸 잘 모르는 거구나. 그러면 이 자꾸 틀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내가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계속 리마인드만 시키면 돼. 얘는 내가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이 나머지 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각각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부 전략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자기가 자기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메타인지를 키우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애한테 학습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게 시키면 이걸 통해서 애가 스스로 알아요. 설명을 하면서 막히면 자기 잘 모르는 거다. 수술수술 너무 자신있게 대답을 한다 라고 하면 나는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어떤 책을 읽거나 이렇게 보는 공부는 효율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더 기억에 오래 가고요. 이해도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스스로 깨닫는 게 있어요. 이해도 높아지고 그래서 학습 효율이 9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아는 거 모르는 거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고요. 그럼 얘를 더 보완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런 공부를 좀 더 하고 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인 거죠.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결국 그 자기주도 학습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인지도 좀 하고 그 인지를 확인하려면 문제를 풀어보고 또 아는 것을 발표를 해보고 그래서 자기 성찰이 계속 일어나는 거네요. 그리고 그걸 반복하고 강화시키고 그게 메타인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또 두뇌 활동에 이렇게 공부만 애들이 계속 해라 이러면 지겨워요. 좀 쉬고 싶어요. 그러는데 공부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수면 그리고 또 운동도 같이 이 뇌 발달에 다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특히나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정도 되면 네. 잠을 아껴가면서 이제 공부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잠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잠을 육체적인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재충전의 수단 이 정도만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기억과 학습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잠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면 기억도 안 남고 학습 효과도 없어요.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이제 이 해마라는 단기 기억 창고에 정보가 다 저장이 돼요. 처음부터 얘가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단기 기억 창고인 해마의 정보들이 저장이 됐다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이 정보들이 되뇌피질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해마라는 단기 기억 그 저장 창고에서 되뇌피질로 정보가 옮겨지면 이게 비로소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깊은 숙면을 할 때. 예. 깊은 잠 단계에서. 그래서 깊은 잠을 안 자게 되면 이 해마했던 정보가 되뇌피질로 옮겨지지 못하고 장기 기억으로 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 기억에 오래 붙잡아 두면 같은 내용을 다시 공부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수능 같은 건 이제 시간 싸움인데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전략적인 과목에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얕은 잠을 많이 잘수록 어떤 정보가 정교화되고 응용력이 높아지고 창의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문제 해결 역량이 높아집니다. 깊은 잠은 이제 기억하는 데 유리하고요. 얕은 잠은 문제 해결 응용력이 뛰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잠은 깊은 잠대로, 얕은 잠은 얕은 잠대로 충분히 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면이 이렇게 5, 6 사이클 반복하는 7시간 반이나 8시간 정도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잠을 안 자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깊은 잠도 충분치 않겠죠. 얕은 잠도 충분치 않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부의 효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7시간 이상씩 자요. 그래서 애가 자는 걸 너무 아까워하면 안 돼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이 혈류가 빨라지잖아요. 네. 혈류가 빨라진다는 것은 두뇌로 가는 그 혈류도 빨라지는 거고요. 그 안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운동을 하면 좋은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엔돌핀, 뭐,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집중력 높여주고요. 도파민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아세틸콜린 같은 거 나와가지고 어떤, 기존 정보,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기억하고, 이런 어떤 이해력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노르에피네프린 그런 게 나와가지고 각성 효과 이런 걸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토닌,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각성 상태를 유지시켜 주려면 세로토닌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잠을 잘 자는 건 이제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멜라토닌이 많아지면 잠을 잘 잡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밤에 잠도 잘 자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두뇌 활동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고요. 결국은
그 운동 자체가 성적을 높여주는 수단은 아닌데, 운동을 하게 되면 두뇌가 학습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최적의 상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머릿속에 그 브레인 포그라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안개가 안개. 낀 것처럼 뿌연 느낌. 아, 왜 이렇게 머리가 무겁지? 아니면 뭐 머리가 왜 이렇게 클리어하지 못한 것 같지? 하는 느낌. 운동을 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네. 근데 이 스트레스의 어떤 수용 수준을 넘어가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타나고 어떤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면서 해마가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기억이나 학습 역량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이겨내려면 스트레스 저항성을 높여줘야 돼요. 웬만한 일에 이제 뭐 시험 잘못 봤다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 이런 어떤 저항성이 높아진다면서요. 오늘 이 뇌가 공부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정말 잘 이해를 했는데요. 또 궁금한 점이 또 있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 또래 아이들이 지금 많이 독서를 하러 오는데요. 공부는 뭐 이렇게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뭐 뇌 발달도 도움이 되는 여러 활동도 하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도 내고요. 아예 감정 기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뇌가 또 감정도 건드리나? 그럼 뇌가 감정에도 관여를 하나? 이 감정은 성격이랑은 다른 뭐 얌전한 아이든 어떤 아이든 다 감정의 변화가 급격하게 오더라고요. 요 시기가. 예. 그래서 저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 피해야 되나 그냥? 정서적으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시기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시기에 애들이 사춘기잖아요. 네. 요즘은 사춘기가 굉장히 빨리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사춘기가 와요. 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중2라는 네. 중2병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진짜 맞닥뜨리니까 와, 그게 다르더라고요. 사춘기인데요. 네. 그래서 사춘기 애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춘기 애들은 성인이나 아니면 사춘기 이전의 어린애들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뇌가 발달될 때 이 뇌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발달해서 맨 마지막에 완성이 되는 게 전두엽입니다. 네. 특히 전두엽 앞쪽에 있는 전두엽, 앞전자를 써서 네. 전두엽이 가장 나중에 발달을 하는데요. 사춘기 때는 이 안에서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공사가 벌어져야 되잖아요. 이 신경 연결을 많이 하기 위해서 뇌세포가 굉장히 그 가지를 많이 칩니다. 가지치게 하고요. 그랬다가 또 자주 쓰는 건 남겨놓고 자주 쓰지 않는 건 잘라버리고 네. 이런 공사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안쪽에 있는 이미 감정을 관리하는 감정 중추라고 하는 부위들, 그런 부위들은 이미 다 발달이 된 거예요. 안쪽에 있는. 그래서 좋고 나쁘고 뭐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감정대로 하면 사람이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올라오는 감정을 억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데가 이 전두엽이에요. 얘가 공사 중이니까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 이렇게 감정이 치고 올라오면 얘가 충동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쉽게 싫은 게 있으면 쉽게 화가 나기도 하고 화난 걸 이렇게 억제를 못하고 성인들 같으면 화가 나도 이렇게 좀 분위기 봐서 좀 자기 다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걸
여과 없이 드러내는 거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뇌의 문제네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사춘기 애들은 누구나 다 그래요.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네. 성격인가 뇌인가 이 두 가지가 좀 모호할 때도 있어요. 네. 왜냐면 분노를 조절을 못할 때 성격이 아니라 어떤 약을 드시더라고요. 또 우울할 때도 그 사람이 우울한 성격이 아니라 또 어떤 분은 약을 드시고, 그래서 이 성격도 그러면 뇌가 좀 관장을 하는 것일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위가 좀 과활성화되거나 어떤 부위가 좀 활성화가 덜 됐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격으로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거죠. 대상 피질 같은 데가 이렇게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분노를 자주 느끼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거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떤 훈련을 통해서 바꾸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약물 치료 같은 거, 이런 걸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이 성격이 무엇 때문에 뇌의 어떤 부위 때문에 나타난다. 이거를 이제 테스트 해볼 만한 그 장비도 많지 않고요.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요. 아직은 좀. 그러니까 뇌각이 생각보다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응용이 네.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걱정 같은 게 많아요. 그냥 부정적인 성격이 나타나죠. 편도체가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에 관련되어 있는 부위니까. 그러면 얘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경성 그런 성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가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어쩌지? 걱정을 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진짜로 안 되는 뭐 그런 게 신경성인데, 아이의 공부머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의 뇌를 이해하고, 또 건강한 뇌를 위해서 적절한 수면, 운동, 그리고 독서, 이런 것들이 잘 병행되는 네, 것이 네.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끝으로 뭐 저희에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공부에 대한 뭐 잘못된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공부는 진짜 요령 피우면 안 된다. 정말 우직하게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좋은 성적 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공부야말로 정말로 요령이 필요한 거고, 우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공부예요. 그래서, 두뇌를 잘 이해하고, 두뇌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똑같이 8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해도 어떤 결과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 가장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자기의 아이는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정말로 눈물겹게 공부를 한대요. 근데 성적은 안 오른대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정말로 공부를 요령 없이 효율이 안 오르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뇌를 알고 그 뇌에 적합하게 공부를 하면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아까 메타인지를 얘기했을 때도 이렇게 어떤 그 애가 설명을 할 때 엄마가 들어주는 파트너 역할을 해주면 너무 좋은 거죠. 내가 혼자서는 그런 거 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독서를 할 때도 내용을 이해했는지, 어떤 전반적으로 애가 이제 그 수능을 볼 때까지는 엄마가 좀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어떤 공부 파트너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 애는 두뇌 친화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살펴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좀 바로 잡아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가 초등 시기가 끝나고 사춘기가 될 무렵에 슬쩍 발을 빼려고 했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네. 책임을 다하고 함께 아이의 두뇌 발달과 학습 발달, 그다음에 성장까지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부의 뇌과학,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